북적거리는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이영구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슈는 우크라이나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 이슈로서 전해드릴 내용은 당연히 이제 시의성 있는 뉴스가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좀 다르거든요. 우리 왜 흔히 뉴스에서 만나보는 이야기들은 좀 어때요? 막 뭐 푸틴이 어떻고, 젤렌스키가 어떻고, 뭐 프리고진이 어떻고, 뭐 푸틴이 핵을 쏘네, 나토가 뭘 하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좀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저희 사실 몇 달 전에 이 우크라이나 전황과 관련해서 위크엔드에서 한번 다루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게 그렇듯 정말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우리가 매 순간 매 사건에 관심을 쏟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지 굵직한 뉴스는 사실 계속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몇 달간의 상황이 저는 특히나 극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러시아에서 반란이 있었죠. 아, 그렇죠. 네, 푸틴의 이제 비공식 군대인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군부랑 갈등을 빚으면서 푸틴의 리더십을 이제 위협을 한 사건이죠. 뭐 이틀 만에 900km를 뭐 진격을 했다면서요. 네. 네, 게다가 지난 위크엔드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대대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 게다가 이제 서방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평화회담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만 보면 진짜 뭐 전쟁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전해드릴 뉴스를 들으면 좀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이게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하면서 슬슬 러시아 본토를 타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최근에는 드론으로 무려 모스크바를 공습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제까지는 우크라이나가 이런 그 드론 공격이 몇 번 있기는 했는데 네. 이제까지 정부의 입장을 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 우크라이나 공군이 처음으로 이 공습을 이제 우리가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러시아 국민들도 이 전쟁이 남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이렇게 했어요.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도 이제 그 전쟁이 러시아로 되돌아간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러시아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러면서 본토 공격을 지금 공식화해서 엄청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전쟁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침략자를 몰아내는 거랑 네. 역으로 상대 나라의 본토를 공격하는 건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쵸. 이게 전쟁의 장기화 신호로도 볼 수 있을까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그 배경을 되게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막 했다고는 하는데 네. 사실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군 있잖아요. 지금 본토에서 제대로 못 걷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군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러시아 본토 타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공격 목적이 후방 교란이 아니냐, 이런 외신 분석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성공적인 수인지 잘 모르겠는 게 모스크바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게요, 무슨 군사시설 이런 게 아닙니다. 민간 건물이에요. 그렇군요. 저 그 사진 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왜 네.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것 같았는데 빌딩의 그 옆면이 이렇게 창문이 다 찢겨 나갔어요. 아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습을 우리가 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주려는 메시지 같은 게 이게 과연 옳은가? 전략적으로 유리한가? 이거에 저는 좀 회의감이 드는 거죠. 이거 후방 공략하니까 약간 삼국지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근데 저도 이게 전략적으로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형구 에디터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말하는 걸 보면은 이 전쟁과 무관한 사람들한테 주는 충격요법이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좀 충격을 받고 우리가 러시아 네. 푸틴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받는구나, 이렇게 느끼라는 거죠. 근데 이게 푸틴의 지지율이 좀 떨어져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역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형구 에디터가 왜 그 바그너 그룹 반란 때 익스플레인드 썼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되게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반란 때 사실 푸틴 지지율이 거의 안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반란을 주도한 바그너 그룹 수장인 그 프리고진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졌죠. 왜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타격한 게 모스크바 민간 건물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명분도 떨어지고 또 러시아 여론은 오히려 푸틴한테 모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원래 외부에 적이 있으면은 내부는 똘똘 뭉치게 되잖아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전쟁은 장기화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사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뭔가 지금 벌집을 건드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새 벌이랑 뱀 많이 나온다면서요. 예. 조심해야 된대요. 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자기들 본토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하면 막 핵을 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점점 이 해답이 없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형구 에디터는 이 사건에서 조금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게 보통의 사람들에 관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다 한국 국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살다 보면 특징이 있어요. 우리 지금 머리 위에 북한 있잖아요. 네. 그죠? 게다가 미중 갈등에 끼어 있기도 하고 일본과도 사이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뉴스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파워 게임으로 모든 걸 좀 보게 되기가 쉽거든요. 네. 이제 제가 특히 더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지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심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 동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우크라이나가 막 반격을 해요. 그래서 러시아의 나쁜 놈들을 혼내주자 해서 막 러시아가 공격당했다고 하면 아, 막 사이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국민들은 뭔 잘못이 있겠어요. 이렇게 전쟁이 계속 장기화가 되면. 맞아요. 사실 우리도 한국 전쟁 때 이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이념이란 게 뭔지도 모르는데 서로 이 총구를 겨눴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감정의 골만 좀 이유 없이 깊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됐던 건데 네. 좀 보통 사람의 이야기라고 해주신 게 좀 궁금해요. 그 말 그대로 전쟁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바로 북저널리즘의 81번째 종이책 전쟁을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분들을 제가 직접 인터뷰한 책인데 여기 원진 에디터도 함께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저희가 조명한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이 그냥 국제 정세 하나로만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 사실 정말 뜻깊은 책이죠. 그때 인터뷰 같이 진행했던 원진 에디터는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전쟁을 기사로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 현지에 계신 분을 서면으로라도 만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니까 네. 아, 확실히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느낀 계기였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분은 올레나 발베크라고 헌혈 이니셔티브인 블러드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이 네. 헌혈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전투 중인 군인이나 의료단체 혈액이나 응급 키트를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전쟁이 뭐 이런 파워 게임도 있지만 사실 결국에는 사람이 죽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혈액의 문제를 짚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기억에도 너무 남는 인터뷰였습니다. 네, 사실 전쟁통에 헌혈자를 구하는 것 자체도 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 점을 생각하고 피를 구하기 어렵지 않으셨나요?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네. 생각보다 오히려 전쟁 중에 혈액 기증자가 많았다고 해요. 막 전쟁 첫날부터 헌혈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줄도 서고 그러니까 이 헌혈을 기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는 후방에서 전쟁을 지원하는 우리의 네.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이게 평소에도 헌혈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모두 다 자원봉사자로 이제 운영이 돼요. 네. 근데 자원봉사자의 번아웃을 마케팅의 고객 생애가치에 빗대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에도 생애가치가 있는데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의무를 지게 되면 그게 좋은 일이어도 번아웃이 오면 안 된다. 지속 가능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자원봉사가 아니라 진짜 일상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네.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인은 또 다른 경험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네. 네, 형구 에디터가 인터뷰한 분은 좀 누구였나요? 네, 그 인터뷰이를 소개하는 거를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좀 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이 전쟁을 짊어진 사람들의 인터뷰이들은 전쟁 그 자체를 표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원진 에디터가 인터뷰한 올레나 발베크를 통해서 보면 전쟁은 피해 문제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인터뷰이들의 키워드도 제가 하나씩 꼽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인터뷰이는 안드레이 클류치코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전쟁이 생존의 문제임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막 폭격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그 와중에서 막 살아남은 이야기들이 가득하거든요. 네. 두 번째 인터뷰에는 테타나라고 그 전후 재건 그리고 뭐 건물 수리를 하는 리페어 투게더라는 단체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테타나는 전쟁이 거취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네. 들었어요. 이제 세 번째 인터뷰인은 나스차라고 헝가리에 사는 러시아인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지금 막 유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헝가리에 있는 지금 난민들을 백방으로 돕고 있는데 나스차랑 좀 인터뷰하면서 느낀 거는 전쟁이 좀 인류 공통의 문제이자 인류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마지막 인터뷰는 왜 전쟁통에도 애들은 큰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의 꿈은 네. 사실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의 위시리스트를 이뤄주는 비하인드 블루 아이즈의 두 창립자를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좀 전쟁이 앞으로 살아갈 세대 미래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말들인데 먼 쪽에서만 들으면 이런 것들은 잘 표가 나지 않기 마련이죠. 그렇죠. 네, 각각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니까 전쟁에서 좀 이런 지점이 간과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현구 에디터는 어떤 인터뷰가 특히 더 인상적이었나요? 뭐 사실 뭐 누구 하나를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인터뷰가 너무 인상적이었지만 역시 그 전쟁의 위험 그 자체를 보여준 그 안드레이가 가장 인상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 안드레이랑은 줌으로 화상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 첫날의 상황부터 막 갑작스럽게 폭격을 당했던 일, 게다가 야밤에 탱크를 마주치기도 했대요. 네. 그래서 진짜 무서워가지고 막 그 정지한 상태로 덜덜 떨었다고 막 하기도 했는데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막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이게 또 실화다 보니까 저도 인터뷰하면서 손에 땀을 쥐게 됐어요. 또 어쨌거나 안드레이는 전쟁이 나자마자 이제 가족을 해외로 다 이제 피신시키고 차를 새롭게 구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음식이나 약 같은 걸 배달하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사람을 국외로 도피시키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도시 시스템이 마비된 그런 상황에서 자원봉사자 네트워크가 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전쟁을 이겨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들이 진짜 좀 영웅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이 전쟁을 짊어진 사람들의 책의 카피도 네.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이들이 택한 건 자원봉사였다. 이런 문구였잖아요. 네, 전 맞습니다. 그게 참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게 사실 전쟁이 난다고 하면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누구든 도망치기 급급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미리 생각해놓은 루트가 있을 정도로 너무 사실 너무 가까운 문제고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렇죠. 네. 네, 승민 에디터는 좀 이 책 읽어보면서 인상 깊게 본 인터뷰가 있었나요? 저는 방금 전에 해림 MC가 말씀해주신 그 측면이랑도 좀 맞닿아 있는데요. 전쟁으로 좀 폐허가 된 지역을 수습하고 또 망가진 건물을 수리하는 그 리페어 투게더의 테타냐가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왜 우리는 보통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살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로서는 아마도 전쟁이 끝나면 이제 또 다른 시작이 펼쳐질 겁니다. 네. 망가진 우크라이나를 이제 다시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떠나더라도 누군가는 결국 그 자리를 지키고 다시 복원해야 된다. 이걸 깨닫게 된 인터뷰였어요. 이 리페어 투게더는 말씀드린 것처럼 폭격으로 망가진 집을 수리하거나 잔해를 정리하거나 이런 복원 사업을 하는 곳인데요. 건설산업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이 자원봉사의 핵심이 된 친구들 7명 모두 뭐 IT나 포토그래퍼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테타냐는 이벤트 플래너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 자원봉사 활동을 마치 음악 페스티벌처럼 한다는 점이었어요. 네. DJ도 부르고 뮤지션도 부르고 뭐 이러면서 춤도 추고 음식 나눠 먹으면서 이 복원 사업을 한다는 게 되게 획기적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인터뷰에서 테타냐가 뭐라고 했냐면 테크노 음악을 듣고 춤을 추며 청소를 하는데 마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저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 책에 사진도 여러 장 수록돼 있잖아요. 정말 네. 보니까 진짜 파티처럼 막 무너진 건물 속에서 수리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맞아요. 그 장면 하나하나가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우크라이나 복원 사업에 또 네이버도 참여해서 디지털 트윈이나 뭐 통신 쪽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던데 이 기술이 메우지 못하는 어떤 정신적 차원의 것들을 이 테타냐가 맞습니다. 메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앞으로 또 러시아 본토 타격이 이어지면 이게 비단 뭐 우크라이나만 재건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 범위가 조금 더 확장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우크라이나가 망가져도 세계가 그 비용을 같이 치르게 되지만 러시아가 망가져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게다가 이렇게 서로 국민 정서의 타격이 점점 가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러시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놈들이 진짜 파이널리 우리들을 공격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전쟁은 언제든 다시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푸틴 정권이 무너진다고 끝나는 게 아닌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해서 또 다른 어떤 위정자가 아마 권력을 잡게 될 거고요. 네. 그럼 세계는 또다시 전쟁의 비용을 치러야 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전쟁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제 말 그대로 전쟁을 짊어진 사람들은 끝도 없이 늘어날 거고, 그들은 또 새로운 난민이 돼서 이제 유럽의 극우 세력 득세의 뭐 명분이 되겠죠. 게다가 전쟁통이 된 나라에서 남은 사람들은 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전쟁 속에서 막 번아웃과 싸우면서 계속 각자의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진짜 어딘가에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내야 할 것 같은데 중재하려는 나라들의 역할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시도들이 대부분 좀 실패해서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 괜찮은 제안들은 꽤 있었고 초기에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둘 다 좀 우호적이었거든요. 근데 타이밍을 지금 너무 많이 놓쳐버렸어요. 이제는 손익을 너무 따지는 게임이 돼버려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러시아 본토를 막 때려도 누가 명분 없는 공습이다라고 할 만한 여지도 많이 희석이 된 거죠. 왜냐면 우크라이나도 이미 잃어버린 게 많으니까 네. 쟤네도 좀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지금 세계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던 이 헝가리의 나스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책을 위해서 이제 통역과 번역을 도와주신 번역가님도 계신데 이 두 분이 다 러시아인이거나 아니면 러시아 거주자세요. 근데 이분들은 러시아 침공을 이제 막 비난을 하시거든요. 러시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마 많은 러시아인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러시아의 민간 공습이 가해져서 사상자라도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러시아 국민들의 내적 갈등이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는요. 네, 그죠? 네. 전쟁을 막고 싶은 여론도 분명히 클 텐데 그 여론이 실제 정치에 좀 반영될 만한 방법이나 좀 그런 길은 없는 걸지. 저는 그게 전쟁의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전쟁은 계엄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선출한 지도자가 동원령이든 뭐든 내리면 사실 국외 도피를 하지 않는 이상 그걸 따라야 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뭐 반란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전쟁터의 장수들은 앞에서 쏜 총보다 뒤에서 아군이 쏘는 총을 더 두려워한다. 이런 말도 있는 거고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렇게 관두기에는 이미 서로 감정이 너무 오랫동안 상한 상태예요. 네. 뭐 오랜 역사에서도 그렇고 현대사에서도 뭐 2014년에 막 러시아가 크림반도 막 점령하고 돈바스 전쟁 일으키면서 계속 사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싸워왔죠. 그래서 그 갈등이 전쟁을 계기로 이렇게 폭발했기 때문에 봉합이 쉽지가 않은 거고요. 지금 세계에 누구도 뾰족한 수를 내고 있지 못하지만 저는 이 전쟁에서 실익을 따지려는 시도만큼이나 전쟁을 인도주의적으로 그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주의적 노력이라는 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보통 우리가 전쟁을 중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손익 계산서를 이제 들이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서로의 손익을 잘 계산해서 네, 타협점을 찾아주는 네. 그런 건데 전쟁 초에는 그게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말도 안 되게 상황이 와버려서 서로 도무지 그 타협점이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계속 이렇게 손익계산으로만 바라보고 얘기하면 이 전쟁이 진짜 누구 하나가 완전히 끝장나기 전까지는 안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인도주의적 관점을 통해서 전쟁을 겪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꺼내야 한다고 봐요. 이 전쟁이 야기하는 어떤 비극과 고통이라든지 또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려움 같은 거 이런 거야말로 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계가 전쟁을 이렇게 바라보고 논의할 수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이 전쟁을 막고 싶은 여론을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말은 국제사회가 동시에 다스려야 할 말 같아요. 뭐 성장주의 시대에는 손익에 따라서 이제 다들 해치고 모이고 또 공통의 어떤 꿈을 가졌다면 지금은 또 저성장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좀 전지구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에 집중을 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후위기 같은 게 또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또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전쟁을 짊어진 사람들이 지금 시점에 오히려 더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이 저와 원진 에디터가 또 직접 인터뷰에서 엮은 책이라 저희한테 더 특별한 책이기도 하고 소장 가치가 높은 책이기도 해요.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함께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서울국제도서전에 전쟁을 짊어진 사람들이 소개되기도 했어요. 네, 참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네, 의미 있는 책인 만큼 많은 독자분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통해서 전쟁이 어떻게 장기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숱한 사람들의 비극이 재생산될 수 있는지를 여러모로 살펴봤습니다.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구절 한마디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 위크엔드 마무리할게요. 네, 이 전쟁을 짊어진 사람들의 통번역을 도와주신 번역가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에필로그에서 방송에서 봤던 얘기를 이제 써주신 게 있는데
그거가 좀 이 책의 주제를 관통한다고 생각해서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20세기 소련 문학은 아픔이 가득하다. 굴라크 수용소나 전쟁 등에 대한 기록들을 볼 때면 때때로 이름 모를 누군가가 등장한다. 이들은 늘 가장 절망적이던 순간에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우리 모두가 그 이름 모를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 오늘 위크엔드는 이렇게 마무리하기 전에 아주 감동적인 또 청취자분의 리뷰가 있어서 한마디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이조원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요즘 뉴스는 보기에 마음이 버겁기도 하고 연속으로 쏟아지는 비보들에 그저 우울하게 끝나버리곤 하는데 위크엔드는 그 외면하고 싶은 문제들을 여러 에디터분들의 생각을 곁들여 듣다 보니 단순히 무기력으로 끝나지 않는 점이 좋습니다. 혼자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고민해보게 되고요. 네, 또 이렇게 좋은 감동적인 이 리뷰를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청취자분들의 응원을 통해서 항상 힘을 얻고 있으니까요. 또 저희에게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